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의 가장 깊은 새벽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역사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역사의 가장 첫 페이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된 땅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깊고 위대한 지식의 여정을 함께 떠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되며 그 응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두 개의 거대한 강이 만나는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명, 수메르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문자, 바퀴, 법, 수학, 그리고 인류 최초의 신화들을 선물한 위대한 선조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갈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수메르와 아카드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먼 옛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 거칠게 흐르는 두 강은 해마다 비옥한 흙을 실어 날랐고 그 흙은 거대한 평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이 땅은 겉보기에는 척박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무리들이 강가의 낮은 섬들과 제방 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진흙을 다지고 씨앗을 심어 땅의 성질을 시험하며 홍수와 가뭄이라는 자연의 변덕을 온몸으로 배워나갔습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거칠게 범람할 때면 마을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나갔고 유프라테스 강이 물길을 바꾸어 잔잔한 웅덩이를 남길 때면 그곳은 물고기와 새들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강과 습지, 그리고 인간 사이의 기나긴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고고학 기록에 따르면 이 남쪽 땅에 처음으로 정착한 이들은 우바이드인으로 불립니다.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나타난 그들은 진흙을 다져 집을 짓고 차분한 녹색과 갈색으로 칠한 그릇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화덕에는 여전히 재가 검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나 왕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평원에 질서를 가져온 농부이자 어부, 그리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제방을 따라 보리와 밀을 심었고 메마른 땅에서는 양과 염소를, 신선한 물과 목초지가 가까운 곳에서는 소를 길렀습니다. 대추야자 나무를 심어 그 열매로 식량을 삼고 줄기와 잎으로는 집의 기둥과 돗자리,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강에서 밭으로 작은 수로를 파고 적절한 때에 물길을 막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이 너무 많은 것은 너무 적은 것만큼이나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동은 계절마다 반복되는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습지를 옥토로 바꾼 이 초기의 관계 농업 기술은 문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진흙이었습니다. 좋은 석재를 캘 채석장도 베어낼 울창한 숲도 없었지만 강가의 진흙과 뜨거운 태양은 무한했습니다. 그들은 이 보잘것없는 진흙으로 벽과 문턱을 만들고 바닥을 미장했으며 저장용 항아리와 재물 받침대, 그리고 눈이 크고 정성스러운 손 모양을 한 작은 인물상들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흙이 도장의 흔적을 완벽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유권을 표시하거나 내용물의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해 단순한 도장을 새겨 부드러운 항아리 표면에 찍었습니다. 이 발견은 훗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문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운 진흙으로 만든 작은 토큰을 점토 봉투에 담아 가축의 수나 곡물 자루의 양을 세는 데 사용했습니다. 최초의 문자가 점토판에 새겨지기 훨씬 전부터 이 땅에는 무언가를 세고 기록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물은 삶의 리듬을 결정했고 물 위를 오가는 배는 드넓은 평원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었습니다. 오바이드인들은 갈대를 촘촘히 엮고 땅에서 스며 나오는 검은 역청으로 틈새를 막아 가벼운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들은 강과 운하를 따라 물고기, 곡물, 항아리를 실어 날랐고 마을과 마을 사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멀리 걸품한 연안과 무디 보이지 않는 섬에서도 오바이드 양식의 채색 토기가 발견되는 것은 바람과 물살,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읽을 줄 알았던 신중한 항해사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희미한 기록입니다. 이웃 간의 소박한 교환으로 시작된 무역은 점차 물길을 따라 확장되었고 고지대의 구리, 먼 해안의 조개 껍데기와 돌, 그리고 무게를 잴 수는 없지만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새로운 사상들이 오고 갔습니다. 마을은 일의 논리에 따라 형태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집들은 낮고 넓었으며 가족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앙의 방을 중심으로 저장 공간과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을 수 있는 현관이 배치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눈부심을 막기 위해 벽에는 흰 칠을 했습니다. 안뜰에는 화덕과 맷돌이 있어 여인들이 곡식을 갈고 납작한 빵을 구웠습니다. 발효 중인 맥주 항아리에서는 시큼하면서도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변두리의 가마에서는 도공들이 느린 물레를 돌려 그릇과 항아리를 빚었고 아마와 양모는 실로 잡고 천으로 짜여져 튼튼한 작업복과 격식 있는 위례복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하나의 삶으로 어우러진 직물과도 같았습니다. 질서는 더 큰 질서를 낳는 법입니다. 밭에 물을 대고 수로를 청소하고 홍수가 오기 전에 제방을 보수하는 일은 한 가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정착촌은 물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하나로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도자와 감독관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군주가 아니라 수로 청소의 일손을 모으고 농사 일정을 짜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씨앗과 물, 노력이 투자된 곳에서는 수확물을 지키고 측정해야 했습니다. 저장 창고가 생겨나면서 그것을 지킬 파수꾼과 몇 자루를 빌려주고 몇 자루를 돌려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신뢰받는 회계 담당자가 필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관습이었던 것이 점차 법의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또한 관계 농업과 회계라는 같은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습지와 제방에 살던 사람들은 마치 생각하고 말하는 듯한 거대한 힘과 함께 살았습니다.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물, 평야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아도 불어나는 강물,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고기와 대추야자.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을 안의 특별한 공간에 재물을 바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간은 다른 건물보다 조금 더 크고 높게 의미 있는 방향에 맞추어 지어졌습니다. 최초의 성소는 후대의 거대한 지구라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공동체가 물이 마르지 않고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에 감사를 표하는 신성한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원은 부드러움만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거친 자연은 때로 수확이 확실했던 땅을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곳으로 만들었고 잘못된 관계 농업은 땅속의 소금기를 끌어올려 미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선물과 위협 사이에서 매일같이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사람들의 기질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신중한 기록 보관자이자 계절과 하늘의 예리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에도 몸과 맥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걸음을 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찰로부터 달의 춤과 강의 범람에 맞춘 최초의 달력이 탄생했고 훗날 1시간과 원을 60으로 나누는 측정의 습관이 싹텄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모여 더 큰 중심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심지들은 식량과 물품을 저장하고 재분배하는 역할을 했으며 파종과 수확, 운하공사의 노동력을 모으고 이웃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한 가문이 관대함과 리더십으로 명성을 얻으면 하류 마을과의 물 분쟁에서 정착촌을 대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계층사회는 이처럼 의무와 보답, 그리고 약속의 습관 속에서 아주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강들이 먼 산에서부터 흙을 실어와 해마다 새로운 땅을 빚어내는 이 평원은 그들에게 특별한 창조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바이드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새로워지는 땅에 질서를 부여했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훗날 에리두, 우르, 우르크와 같은 위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주인이자 지늘기 빵이요 집이며 기록판이 되는 곳에서 계절의 순환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좁은 수로를 따라 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며 밭고랑에 씨앗을 심었고 한 남자는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덫을 확인하기 위해 새벽에 배를 수리했으며 한 아이는 부드러운 진흙 덩어리에 작은 도장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여 최초의 공동 작업 계획과 공동 창고, 그리고 신을 위한 최초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강 사이의 평원은 단순히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냈던 것입니다. 훗날 수메르인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단물이 솟아나는 습지와 강 가장자리의 낮은 언덕을 가리키며 왕권이 하늘에서 처음 내려온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에리두라 불렀습니다. 에리두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리두의 신전은 갈대와 진흙으로 지은 작은 성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건축가들은 같은 자리에 같은 설계로 신전을 계속해서 다시 지었습니다. 매번 바닥을 높이고 벽을 두껍게 하고 기단을 더 단단히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신전은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가장 아래층에는 오직 갈대와 다진 흙, 그리고 최초의 신앙에 대한 기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에리두의 신은 땅 아래를 흐르는 단물의 주인, 엔키였습니다. 그의 신전은 압주, 즉 깊은 물의 집이라 불렸습니다. 훗날의 창가에서 그는 지혜의 수호자이자 기술의 후원자이며 인류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자비로운 신으로 묘사됩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물이었고 물은 엔키의 소관이었습니다. 평원 최초의 신전이 샘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신전은 노동의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운하를 파고 유지하며 수문을 적시에 여닫고 제방을 보수하는 일은 공동의 의무였습니다. 신전은 에리두 인근의 밭들을 신의 소유로 선포했고 소작농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수확물의 일부를 신전 창고에 바쳤습니다. 어부와 갈대 채집꾼, 목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가로 신전은 정해진 시기에 보리, 맥주, 기름과 같은 배급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훗날 점토판이 이러한 분배를 꼼꼼한 숫자와 기호로 기록하게 되지만 이러한 관행 자체는 문자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신전은 기억과 점토 토큰을 통해 신성한 가계부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에리두의 건물들은 영속성을 향한 인류의 첫걸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신전의 벽은 진흙으로 매끄럽게 미장되었고 후대로 갈수록 벽은 더 두꺼워지고 외부에는 얕은 버팀벽이 추가되었습니다. 방문객이 입구를 통해 들어서면
곧장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내부의 성소와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이 거듭될수록 신전은 점점 더 높아져 멀리 습지 가장자리에서도 순례자들은 하얀 벽과 재래 행렬, 그리고 사제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신전은 마을 사람들에게 위를 올려다보고 함께 모이도록 가르쳤습니다. 에리두의 축제일은 공동체 생활의 맥박이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신전밭에서 거둔 곡식을 창고에 쌓았고 정해진 날에 문을 열어 원로와 노동자, 관리들에게 정해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이와 이방인도 지주와 같은 뜰 안에서 신의 풍요로움을 나누었습니다. 축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사를 넘어 혈연과 가문을 초월한 유대감을 확인시켜 주었고 노동을 의식으로, 의식을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에리두의 도공들은 녹색과 갈색 물감으로 차분한 무늬를 그린 남부 전역에서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양식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먼 언덕에서 가져온 구리는 작은 도구와 장신구로 가공되었고 먼 해안의 조개 껍데기는 구슬과 상감 장식이 되었습니다. 신전은 성소이자 시장이었습니다. 다른 마을의 상인들을 불러 흑요석 칼날, 유색 석재, 희귀한 목재를 거래했고 그 대가로 물고기와 대추야자, 완제품을 내주었습니다. 에리두의 사제들은 양떼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관리했으며 물과 재산에 대한 분쟁을 판결하고 달력을 관리했습니다. 달을 기준으로 시간을 세는 땅에서 정확한 시간 관리는 곧 통치 행위였습니다. 노동자들을 언제 소집하고 농부들이 언제 밭에 물을 댈지, 언제 첫 수확물을 신전에 바칠지에 대한 모든 대답은 신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리두에서 시작된 신전 도시라는 개념은 우르, 우루크, 라가시와 같은 다른 도시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신의 집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초기 도시 생활을 조직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로 기억했습니다. 대홍수 이전 시대를 말할 때 그들은 에리두를 가장 먼저 언급했고 지혜가 어떻게 인간에게 왔는지 이야기할 때는 깊은 곳에 앉아 샘물을 통해 조언을 보내는 엔키 신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도시와 함께 성장했고 신전이 재건축될 때마다 오래된 주장은 더욱 무게를 더했습니다. 돌이 없는 평야에서 시간은 진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에리두의 겹겹이 쌓인 기단과 신전들은 진흙을 기억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에리두의 신전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곳의 달력이 공동의 시간을 살게 하고 그곳의 창고가 기록을 신뢰하게 가르쳤다면 이제 남부평원은 그 교훈을 바탕으로 인류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우루크였습니다. 오늘날 와르카라 불리는 고대 유적지, 기원전 4000년경의 우루크는 이미 운하와 부두, 작업장과 신전들이 얽힌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얗게 칠해진 벽들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 도시는 단숨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재건축을 통해 점점 더 빽빽해지고 높아졌습니다. 이 기나긴 성장의 끝에 우루크는 수백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의 수만 명의 인구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규모의 인구 밀도였습니다. 우루크는 두 개의 거대한 성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 언덕에는 하늘의 신 안의 성역이 있었고 그 정상에는 하얀 신전이라 불리는 눈부신 건축물이 자리했습니다. 다른 언덕에는 도시의 수호 여신이자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난나에게 바쳐진 에안나 성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의 건축가들은 진흙을 화려하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수천 개의 채색된 원뿔 모양 토기를 젖은 회반죽 벽에 박아 넣어 붉은색, 검은색, 크림색의 기하학적 무늬로 반짝이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예배의 공간이자 거대한 노동의 기계였습니다. 우르크에서는 대량 생산 공예가 처음으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도공들은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진정한 물레를 도입하여 한 번의 가마소성으로 수백 개의 그릇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형태는 두꺼운 벽과 평평한 바닥을 가진 단순한 사발인데 학자들은 이를 경사주둥이 사발이라 부릅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배급품의 표준 용기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발들은 우르크 후기 지층 곳곳에서 발견되며 노동자들에게 정량의 빵과 맥주를 지급했던 도시의 경제 시스템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생산 규모에 맞춰 행정 시스템도 성장했습니다. 우르크에서는 점토로 술을 세던 방식이 점토에 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와 상품 기호만 있던 점토판이 곧 목록과 회계를 기록한 원시 문자로 발전했습니다. 갈대를 잘라 만든 펜으로 진흙 위에 새긴 쐐기 모양의 흔적, 이것이 바로 훗날 세기문자라 불리게 될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원통형 인장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돌에 조각된 인장을 축축한 점토 위로 굴리면 연속적인 장면이 찍혀 나왔습니다. 어떤 인장은 고위 관리들이 하나의 항아리에 빨대를 꽂아 맥주를 마시는 연애 장면을, 다른 인장은 희생 제물로 끌려가는 동물 행렬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장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혹은 이 거래는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증표였습니다. 에안나 성역에서 발견된 와르카 화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적 예술품 중 하나입니다. 화병에는 질서정연하게 줄지어가는 곡물 운반자들의 행렬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아랫단에는 보리와 갈대가 자라고 그 위에는 가축대가, 그 위에는 바구니와 항아리를 든 남자들이 걸어갑니다. 가장 윗단에서는 한 인물이 신전 앞에 서 있는 여신에게 곡물을 바칩니다. 이 배열은 마치 그림으로 된 신학서와 같습니다. 자연이 생산물을 바치고 인간이 그것을 수확하여 준비하며 도시가 그 모든 선물을 여신에게 바치는 질서정연한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우르크의 도시 생활은 길들여진 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도시는 강과 운하로 연결되었고 이 수로망을 통해 북쪽의 목재, 동쪽의 구리, 그리고 먼 곳의 석재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 우르크는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오늘날의 시리아와 이란 고원까지 식민도시나 교역 거점을 건설했습니다. 우르크 양식의 건물, 인장, 경사주둥이 사발이 이들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도시가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방식과 제도를 수출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의 성벽 안에서 사람들은 시간과 숫자에 대한 새로운 습관을 배웠습니다. 사제들은 달의 움직임과 관계, 농업 일정에 맞춰 달력을 관리하고 축제일을 정했습니다. 우르크의 점토판에 나타난 도량형은 60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1시간 60분, 원의 360도 개념의 뿌리가 됩니다. 노동자가 사발 하나가 하루치 배급량임을 알고 점토판의 표시가 그 배급량을 의미한다는 것을 도시 어디에서나 통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약속이 저장되고 신뢰가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도시는 기술의 발전을 요구했습니다. 벽돌 제작은 과학이 되었고 역청은 배수관과 배의 방수에 사용되었습니다. 도시의 직조 공방에서는 수십 개의 배틀이 나란히 놓인 큰 방에서 신전의 양모로 옷감을 짰습니다. 양조업자들은 인장과 배급 목록에 자주 등장하는 진하고 달콤한 맥주를 완성했고 제빵사들은 틀을 사용해 빵의 크기를 표준화했습니다. 우르크의 도시혁명은 단순히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종류의 변화였습니다. 마을에는 감독관이 있었지만 우르크에는 노동력을 할당하고 추적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구조화된 관료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성소가 있었지만 우르크에는 수백 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그들을 조직할 수 있는 신전 경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또한 사제직과 분리된 세속적 통치의 첫 징후를 봅니다. 성역 근처에 접견실과 창고를 갖춘 대형 주거 건물이 등장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초기 궁전의 형태로 봅니다. 도시는 이제 하나의 중심이 아닌 여러 개의 무게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르크 시대가 저물 무렵 메소포타미아 평원은 이제 경쟁자이자 동료인 도시 국가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키시, 니프르, 우르, 라가시와 같은 도시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독립된 마을의 시대는 끝나고 도시 국가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르크라는 이름은 두 발로 걷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훗날의 서사시에서 그 도시는 길가메시라는 왕을 통해 말합니다. 수메르 왕명부에 따르면 그는 대홍수 이후 우르크의 5번째 통치자이며 전설적인 수명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이지만 그는 기원전 3000년기 초에 실존했던 우르크의 전쟁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위협은 노래로 불려지다가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로 완성되었습니다. 서사시의 서문은 듣는 이에게 우르크의 성벽에 올라 그 위를 걸어보라고 권합니다. 시에 묘사된 성벽의 둘레는 9km가 넘는데 이는 고고학적 조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길가메시는 위대한 도시의 왕으로서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가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잇는 존재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초기 수메르 이야기 속 길가메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키시의 왕이 우르크의 복종을 요구하자 원로들은 신중론을 펼치지만 젊은이들은 저항을 외칩니다. 길가메시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을 이끌어 키시를 물리치고 우르크의 자유를 쟁취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도시의 의회와 집회가 있었으며 왕이 명령뿐만 아니라 설득도 해야 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길가메시의 이야기에는 신화적 요소가 더해집니다. 여신이 길가메시의 힘에 맞서기 위해 창조한 야생인간 엔키두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적이었던 둘은 치열한 싸움 끝에 서로를 인정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함께 서쪽의 삼나무 숲으로 모험을 떠나 숲의 수호자인 훔바바를 물리치고 귀한 목재를 우르크로 가져옵니다. 이 모험은 신화적 실현인 동시에 목재가 부족했던 남부 도시들이 원정이나 교역을 통해 필수 자원을 확보해야 했던 현실을 반영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길가메시에게 여신 이난나가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는 그녀의 변덕스러운 사랑과 과거 연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언급하며 거절합니다. 모욕을 당한 여신은 분노하여 하늘의 황소를 보내 우르크를 파괴하려 하지만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힘을 합쳐 황소를 물리칩니다. 신들을 모독한 대가로 신들은 두 친구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결국 엔키두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친구의 죽음은 길가메시를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영원한 생명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 끝에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불멸의 삶을 얻었다는 우트나피시팀을 만납니다.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대홍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는 구약성서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두 이야기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길가메시는 불멸의 삶을 얻는 데는 실패하지만 늙은이를 젊게 만든다는 신비한 식물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뱀이 그 식물을 훔쳐먹고는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길가메시는 빈손으로 우르크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오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벳사공에게 자신이 세운 위대한 성벽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벽돌과 관습으로 세워진 도시는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절망이 아닌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성숙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 최초의 문학작품이자 한 인간의 성장을 통해 삶과 죽음, 우정과 유산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 위대한 철학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길가메시의 시대가 지나고 메소포타미아 평원은 도시 국가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키시는 오랫동안 맹주의 지위를 누렸고 우르크는 옛 영광의 기억을 간직했으며 우르는 달의 신의 불을 지켰고 라가시는 부지런히 국력을 키우며 국경을 살폈습니다. 도시들 간의 분쟁은 주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권 다툼이었습니다. 물이 곧 생명인 땅에서 경계선은 모래 위의 선이 아니라 풍요와 굶주림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이 시기 가장 유명한 분쟁은 라가시와 옴마 사이의 비옥한 평야 구에덴나를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이 분쟁은 너무나 오래되어 기록이 시작될 때 이미 낡은 이야기였습니다. 키시의 왕 메실림이 중재하여 경계비를 세웠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옴마의 통치자가 경계비를 부수고 라가시의 땅을 침범하자 라가시의 왕 에안나툼은 군대를 일으켜 응징했습니다. 이 전쟁의 기록은 독수리 석비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석비에는 빽빽한 방진을 이룬 라가시 병사들이 긴 창과 사각형 방패를 들고 전진하는 모습과 전쟁의 신 닝기르수가 적들을 그물에 가두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석비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경고와 위협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안나툼은 여러 도시를 복속시키며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일시적인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아직 제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낡은 도시 국가 간의 소규모 전쟁을 넘어선 새로운 단계였습니다. 이 시대의 군인들은 평시에는 농부이자 장인이었지만 신전과 궁전의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구리로 만든 투구를 쓰고 긴 창과 도끼로 무장했으며 방패벽을 이루어 질서정연하게 전진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경쟁 속에서 수메르 사회는 법을 글로 기록하고 분쟁을 제3자의 중재에 맡기며 여러 도시를 하나의 권위 아래 묶는 통치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인류 최초의 제국을 탄생시킬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북쪽에서 온 한 남자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의 아카드식 이름은 사루킨, 진정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르곤이라고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갈대 바구니에 담겨강에 버려졌다가 한 정원사에 의해 길러져 키시의 궁정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신은 미천했지만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바꿀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메르의 패자였던 루갈자게시를 격파하고 그를 쇠사슬에 묶어 니프르의 신전으로 끌고 가 무릎 꿇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왕권의 정통성을 신들 앞에서 공인받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사르곤은 아카드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인류 최초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 세계 사방의 군주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자신의 통치권이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세계의 끝까지 미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5,400명의 병사가 매일 내 앞에서 식사를 한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계절에 따라 소집되던 기존의 민병대와는 다른 왕실 창고에서 보급을 받는 상비군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정복만으로 제국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우르의 최고 여사제 자리에 자신의 딸인 에네두안나를 임명하여 신성한 권위와 세속적 권력을 결합시켰습니다. 에네두안나는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는데 그녀가 남긴 창가들은 인류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남긴 작가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카드어는 제국 전역의 공식 언어가 되었고 도량형이 통일되었으며 잘 닦인 도로망을 통해 왕의 명령과 물자가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아카드 제국의 평화 아래 교역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페르시아만 넘어 오만의 구리, 이란 고원의 석재, 그리고 더 멀리 인더스 문명의 물품까지 아카드의 수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사르곤의 손자인 나람신 시대의 아카드 제국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칭하고 신을 상징하는 뿔 달린 투구를 썼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산악민족 루루비족에 대한 승리를 기록한 유명한 나람신 석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의 기록인 아카드에 대한 저주라는 시는 나람신이 니프르의 엘릴 신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신들이 분노하여 산악민족인 구티족을 보내 아카드를 멸망시켰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신학적 해석이지만 역사적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나람신 이후 제국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티족의 침입과 더불어 기원전 2200년경 시작된 극심한 가뭄이 제국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잦은 반란과 기후 변화, 그리고 외부의 침입 속에서 아카드 제국은 150여 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수도 아카드는 너무나 철저히 파괴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카드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유산은 깊이 남았습니다. 제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개념, 통일된 행정과 법률, 그리고 광역 교역망의 경험은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티족의 혼란기가 지나고 수메르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크의 우투에갈이 구티족을 몰아내고 그의 뒤를 이어 우르의 총독이었던 우르남무가 새로운 왕조, 우르제 사망조를 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을 칭하며 분열된 땅에 질서와 번영을 가져올 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르남무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건축과 법률 제정이었습니다. 그는 수도 우르의 거대한 지구라트를 건설했습니다. 진흙 벽돌로 단을 쌓고 역청으로 마감한 이 거대한 계단식 신전은 달의 신 난나에게 바쳐진 건이자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수메르 문명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의 신전을 보수하고 운하를 재정비했으며 도시마다 성벽을 쌓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전으로 알려진 우르남무 법전을 반포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정의를 세웠다는 서문으로 시작하는 이 법전은 살인, 강도, 상해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은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법률 체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명문화된 법에 따라 사회를 다스리려는 위대한 시도였습니다. 오르제 사망조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관료제를 통해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각 지방은 정해진 달에 돌아가면서 세금을 중앙에 납부하는 발라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수만 점에 달하는 행정문서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축의 수, 곡물의 양, 노동자들의 배급량 등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는 수메르 르네상스라고도 불립니다. 아카드 제국 시대에 널리 쓰였던 아카드어 대신 수메르어가 다시 공식 언어와 문학의 언어로 부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메르어 찬가와 서사시를 가르쳤고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창작되고 필사되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롯한 수많은 수메르 신화와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에 집대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불꽃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약 100년간의 번영 끝에 우르제 사망조는 동쪽의 엘람족과 서쪽의 아모리족의 계속된 침입으로 인해 멸망하고 맙니다. 수메르인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았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수메르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인류 문명의 DNA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들이 발명한 세기 문자는 이후 수천 년간 고대 근동의 국제 공용 문자로 사용되었고 그들의 육식진법은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재고 각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도시는 인류가 함께 모여 사는 삶의 원형이 되었고 그들이 만든 법전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인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삶의 의미를 묻는 우리 모두의 질문에 여전히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문명의 새벽, 수메르의 땅을 함께 걸었습니다. 진흙으로 도시를 빚고 갈대펜으로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 그들의 조용한 기적과 위대한 상상력 덕분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메르의 이야기는 과거의 먼지가 아니라 우리 문명의 가장 깊은 뿌리임을 기억하며 오늘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